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비록 20년 가까이 시댁에서 괴롭힘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 우리 아들이 남았네요.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그래도 지역에서 꽤나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과수원을 노린 동네 사람들의 농간에 저희 아버지는 도박판에 빠지게 되었고 과수원이 사라지고 저희가 남의 집 일손으로 팔려다니기까지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전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고 느낀 게 때마침 읍에 있던 꽤 큰 규모의 의류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의 집 일손으로 팔려다니는 것보다는 페이가 좋았기에 저는 따져볼 것도 없이 공장에 들어갔죠. 때마침 물량이 늘어나면서 야간 근무도 해야 했고 공장에서는 숙식까지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회였죠. 그곳에서 그렇게 2년을 일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으로 매일 저녁 상차하러 오는 용달기사였죠.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남편에게도 여자 만날 기회는 흔치 않았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당시에는 저 말고는 다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언니들이었으니까 가장 어렸던 제가 남편 눈에 들 수밖에 없었겠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할 것도 없이 밖에서 3번 만나고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기에 결혼을 찬성하셨고 시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이렇다 할 식도 올리지 않고 저희는 바로 혼인신고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돈독이 올라서 더 벌고 싶었지만 전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갖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가고 취업을 했던 터라 친구들과 연락도 다 끊겼기에 제가 의지할 거라고 시댁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저는 집에서 임신한 몸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누구나 시집살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더 힘든 친정에 전화도 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딱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도박에 손을 뻗는 바람에 저희 집 보물 위로 남편의 트럭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한숨만 쉴 뿐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이 없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다른 옵션이 없었기에 시어머니도 허락하셨죠. 그래도 일 다니는 동안 열심히 했기에 공장에서도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출근해야 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돌 보고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남자란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전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어쩌다 한번 공사인부로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까지 하는 살인적인 삶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애아빠가 탱자탱자 노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닮아갔을 수도 있는데 고생하는 저를 보고 일찍이 철이 들었더라고요. 아침을 제가 준비해놓고 나가면 저녁에 우리 아들이 일찍 와서 집안일이며 저녁 준비까지 해두곤 했습니다. 손주가 식사 준비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무슨 복인지 아들은 학교 성적 또한 항상 상위권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험난했던 삶, 우리 아들 크는 재미로 보상받나 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급여의 일부분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버는 족족 가져다 줬다간 나중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조차 못 내줄 것 같더라고요. 들키면 물론 큰일 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에 지쳐서 한 번씩은 집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나가서 뭐라도 좀 하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와서 어디 남편한테 큰 소리냐고 저를 혼내시곤 했습니다. 백수 남편의 노인네가 뭐가 그리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요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네요.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라면 무조건 들어야지.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근데 그게 20살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세뇌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도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시어머니와 백수 생활이 길어진 남편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물어볼 때마다 중졸공순이를 누가 급여를 올려주냐며 빠져나갔고 늘어나는 급여는 모두 아들을 위해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에는 시댁살이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돈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박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는 뜯어말리다가도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달라고 하니 못 이기면 내주셨고 그렇게 노후자금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빠져나가는 건 쉬웠습니다. 중졸 공순이를 어디서 월급 더 주고 데려가겠냐면서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중졸이라고 무시하셔놓고는 이제 돈이 궁하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눈에 뵈는 게 크게 없었고요. 그때 때마침 아들의 한마디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아빠 버리고 나가자고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 함부로 등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이가 덩치만 컸지 아직 성인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만한 요소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면 집에 있기 싫어진다고요. 공부도 하기 싫고 자기도 나가서 돈이나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겁하고 차분하게 얘기했죠. 수능 볼 때까지만 참으라고요. 엄마도 그때까지 생각해보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모은 돈으로는 서울의 전세집도 못 구할 돈이었죠.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엄마 생일이라 자기가 마련했다면서 저한테 1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난 거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 주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모을 리가 없으니까요. 혹시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웃으면서 어떻게 돈 벌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란 걸 접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아들을 믿었고 바보처럼 도박할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아들 없었으면 포기했어도 진작에 포기했을 인생이었고 그 돈도 어차피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었기에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물론 아들도 처음에는 큰 돈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지만 네가 이거 불리면 우리 둘이 나가서 집도 구하고 너 학교도 다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잠깐 망설이더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들 수능 보는 날까지 돈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들 수능 보는 날이 되었고 잘 봤냐는 물음에 확신에 차서 잘 봤다고 대답해주니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는데 원망하지 않고 잘 컸다는 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원하던 서울 공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제가 해준 것에 비해 너무 훌륭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아들 자랑에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공장 그만두라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자 조용히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아준 6천만 원을 12억까지 불렸더라고요. 시댁에는 공장을 그만뒀다고 얘기하지 않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서 아들과 서울의 집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학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시 내려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혼하겠다고요. 당연히 저보고 못 배운 게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혼이냐며 이 집 떠나면 절 어디서 받아줄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상관없다고 이제 누구한테 의지할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이렇게 홀대받으면서 당신들 부양할 마음도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했지만 잽싸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20년 가까이 무직이었던 남편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건 아니까 쉽게 가자고요. 안 그러면 소송 걸어서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아주 숟가락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뺏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원 기일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아들이랑 같이 면허도 따고 차도 한 대 뽑았습니다. 그렇게 최종 기일에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차려입은 아들과 제 모습, 그리고 차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했다고 자기 좀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떨쳐내기 전에 아들이 먼저 남편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러게 2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잘 좀 하지 그랬냐면서요. 남편은 그제서야 눈물을 질질 짜는데 별 이변 없이 저희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은 돈으로 대출 끼고 상가 매입해서 월세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 덕분에 보상받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댁 근황 들어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사 현장에서도 안 부르고 결국 시어머니가 읍내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